전쟁 한 번 없이 전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군사력이 아닌 오직 결혼만으로 6대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다면 어떨까요? 불가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성에서 출발해 900년 동안 세계를 움직인 한 가문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1496년 10월 벨기에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유럽의 운명을 결정지을 혼례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 트라스타마라 왕실의 16세 공주 후아나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의 부르고뉴 공작이 부부의 연을 맺었죠. 당시 사람들 눈에는 여느 정략 결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을 겁니다. 문제는 후아나에게 형제 자매가 여럿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사생하였거나 후아나보다 나이가 어렸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후아나는 카스티아와 아라곤 두 왕국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어 스페인 통일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16세기 중반이 되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네덜란드 저지대, 이탈리아 대부분 지역까지 서유럽과 중유럽의 광활한 영토가 그들의 것이 되었죠. 여기에 해가 지지 않는 거대한 식민 제국까지 더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스위스 북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11세기 초 클레트가우 백작 라드보트라는 서독 영주가 현재 아르가우주에 해당하는 곳에 새로운 성체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성을 합스부르크 성이라고 명명했는데 부르크는 정착지나 요새를 뜻하는 독일어였습니다. 당시 라드보트가 성을 건설한 시대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성씨가 일반적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 들어서야 사람들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합스부르크 성에서 계속 거주했던 라드보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본거지 이름을 따서 성씨로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탄생한 겁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초기 역사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위대한 왕조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은 결혼 동맹을 통해 점점 더 강해졌죠.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250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 독일 제후들은 새로운 황제를 정하지 못했고 23년 넘게 황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273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루돌프가 독일 왕이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루돌프는 이 지위를 활용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자신의 가문을 위한 광활한 영토를 확보했고 두 아들을 오스트리아와 슈타이어마르크의 공작으로 임명했습니다. 1282년 스위스의 성에서 이름을 딴 서독 출신 가문이 오스트리아의 최고 영주가 되었고 권력의 중심을 비엔나로 옮겼습니다. 당시 이곳은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원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갔죠. 이 가문은 그 후 2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권력을 키워나갔고 1452년 프리드리히 3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정식 칭호를 받으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첫 번째 구성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가문의 권력은 15세기 후반에도 계속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477년에 아들 막시밀리안을 부르고뉴의 마리와 결혼시켰다는 점입니다. 부르고뉴 공국은 잊혀진 강국이었습니다.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반에 이 지역의 통치자들은 프랑스 동부의 부르고뉴 지방에 있던 권력 기반을 확장하여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르투아 주변 프랑스 북동부 일부를 포함하는 저지대 국가의 11개주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문제는 부르고뉴 왕위 계승이 불안정했다는 점입니다. 용담공 샤를에게는 합법적인 남성 상속자가 없었고 부르고뉴 영토에서는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살리카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477년 낭시 전투에서 샤를이 전사하자 부르고뉴 땅의 대부분이 막시밀리안이 샤를의 딸 마리와 결혼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저지대 국가의 17개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죠. 이것이
1469년 결혼하여 나중에 스페인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1496년 딸 후아나를 막시밀리안의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결혼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에서도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사벨과 페르난도에게는 후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후아나가 결혼한 지 1년 후인 1497년 후안이 사망하면서 스페인의 왕위 계승 순서가 뒤바뀌었죠. 하지만 1506년 남편이 죽은 후 후아나는 광기에 빠졌다고 여겨졌습니다. 1504년 이사벨이 사망하자 페르난도는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딸을 격리시키고 후아나의 아들인 미래의 국왕을 1500년에 태어나 카스티아와 아라곤을 직접 통치하는 명목상의 수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와의 권력 다툼 끝에 16세였던 카를로스는 스페인의 국왕으로 선포되었죠. 그는 또한 이탈리아의 스페인 영토인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 같은 저지대 국가들을 통치했으며 1519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습니다. 1556년까지 카를로스 5세의 통치 기간은 여러 면에서 합스부르크 가문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종류의 위기로 인해 합스부르크 가문은 1526년에 여러 왕좌와 자기를 더 획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후반부터 발칸반도에서 급속히 확장해 왔습니다. 1526년 8월 29일 그들은 헝가리의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의 러요시 2세 국왕의 군대와 충돌했습니다. 러요시는 전투에서 전사했고 그의 죽음으로 그의 땅은 카를로스의 동생인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에게 넘어갔는데 그는 오스트리아의 대공일 뿐만 아니라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26년까지 합스부르크 가문은 명목상으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헤미아, 스페인, 저지대 국가, 이탈리아 대부분을 통치하는 한편 독일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위도 독점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으로서 카를로스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으며 유럽에서만 그 영역을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통치 초기에 에르난 코르테스와 수백 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은 멕시코의 강력한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530년대에 피사로 형제는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1543년에는 루이 로페스 데 비아로보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섬을 발견하고 스페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카를로스의 아들이자 상속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후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에서는 엄청난 부가 이어졌고 스페인 사람들은 막대한 은과 금 매장지를 발견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볼리비아의 포토시에서 엄청난 양의 은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곧 보물선단이 매년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선단에는 현대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은과 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세계 제국에서 획득한 돈의 양이 너무 많아서 1520년대 초 아즈텍 제국 정복과 17세기 중반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320에서 630%나 급증했습니다.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카를로스는 신성 로마 황제가 되기 2년 전인 1517년에 시작된 개신교 종교 개혁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이단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쳤죠. 카를로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륙 전역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대의에 지쳐 1556년에 왕족과 제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권력을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넘겨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펠리페는 1598년까지 4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가 스페인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1554년에 사촌인 메리 튜더 여왕과 결혼하여 영국과 아일랜드의 왕이 되었었죠. 그녀는 1558년에 사망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잠시 동안 영국,
웨일즈, 아일랜드를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유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믿었던 개신교 이단을 분쇄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죠. 그의 긴 통치는 그 결과 끝없는 전쟁의 연속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당시 이탈리아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그는 1559년에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지배적 세력으로서 65년간의 갈등을 종식시키면서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펠리페는 또한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전쟁을 계속했고 베네치아와 여러 소규모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스페인은 1571년 10월 7일 이오니아 해의 레판토 해전에서 터키와 싸우기 위해 210척이 넘는 함대를 출격시켰습니다. 그 무렵 펠리페는 이미 저지대 국가의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80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558년 메리 여왕의 후계자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개신교를 국교로 복귀시키면서 영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간의 오랜 냉전은 1585년에 시작된 제1차 영국 스페인 전쟁으로 이어졌고 가장 유명한 전투는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전투였죠.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신대륙의 은광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는 빚을 갚지 못했고 펠리페의 통치 기간인 1557년, 1560년, 1575년, 1596년에 걸쳐 4차례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펠리페가 쓴 돈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힘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세력이기는 했지만 영국은 1604년까지 스페인과 교착 상태에 빠졌고 네덜란드와의 전쟁은 1648년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통치 기간 동안의 파산이 보여주듯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은혜의 흐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후계자인 펠리페 3세와 펠리페 4세의 통치 기간 동안 보물선단에 매년 도착하는 은혜 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죠. 17세기 중반에는 펠리페 2세의 전성기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스페인은 뒤처진 경제와 군주와 신하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왕조의 다른 분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6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 가문만큼 강력하지 못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갈등은 부분적으로 161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되는 가문의 일원인 네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가톨릭교를 강요하려는 그의 노력은 1618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에 대한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부 유럽 전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실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 자신의 영토 내에서 가톨릭교에 대한 순응을 강요하고 독일의 일부 대규모 개신교 세력의 독립을 깨는 것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평화 조건에 동의할 무렵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했는데 주로 대량 학살, 기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죠. 이 시대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운명은 상당 부분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통치자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카를로스 5세와 펠리페 2세는 근대 유럽 초기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2명이지만 그들은 좋은 통치자였을까요? 그렇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연한 정치적 결혼으로 인해 광대한 영토를 물려받았고 카를로스와 펠리페가 한 일이라곤 끝없는 전쟁을 통해 엄청나게 부유한 국가를 파산시킨 것뿐이었습니다. 1657년부터 1705년까지 오스트리아 영토를 통치했던 레오폴트 1세는 유능한 통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폴트 1세는 발칸반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곳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1683년 술탄 메흐메드 4세는 카라 무스타파 파샤의 지휘 아래 약 15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비엔나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얀 3세 소비에스키 국왕이 대규모 구원군을 파견한 덕분에 비엔나 포위 공격은 해제될 수 있었죠. 그 후 합스부르크 가문, 폴란드, 러시아,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연합이 데티르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699년 15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1세는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그리고 발칸 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광대한 영토를 획득했죠. 17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 가문이 터키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안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계통도 매우 다른 종류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1496년에 카스티아의 후아나가 부르고뉴의 공작과 결혼한 결과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통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도 두 가문은 150년 이상 서로 결혼했는데 이는 심각한 종류의 근친 교배였죠. 문제는 그 젊은이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아팠다는 점입니다. 그의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극심한 근친 교배로 인해 발생한 여러 질병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를로스는 불과 3살이었던 1665년에 스페인의 왕이 되었고 젊은 나이에 죽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결국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1700년까지 살았죠.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 결혼했지만 두 결혼 모두 자녀를 낳지 못했고 이제 스페인에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1701년 유럽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핵심 쟁점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과 매우 가까운 사촌 관계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자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랑스 부르봉 가문 출신자가 사망한 카를로스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우트레히트 평화조약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2년간 계속되었고 안주의 펠리페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왕좌가 결코 단독 통치자 아래 통합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스페인의 펠리페 5세의 국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들은 중부 유럽에서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전쟁을 마쳤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강력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커지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1701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3세 공작은 자신을 새로운 프로이센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18세기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에서 실레지아 지역의 지배를 중심으로 일련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 독일, 체코의 국경에 걸쳐 있는 자원이 풍부한 지방이었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의 경쟁은 18세기와 19세기 대부분 동안 비엔나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망을 형성했습니다. 1772년부터 1795년까지 오스트리안, 프로이센, 러시아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영토를 그들끼리 나누기로 결정했죠. 그 결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확장되는 영토에 엄청난 양의 영토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르비우, 크라쿠프, 루블린 등의 도시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 남부를 획득했죠. 폴란드의 2차와 3차 분할은 유럽이 25년 동안 벗어나지 못할 전쟁과 위기의 시대로 빠져들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루이 16세가 175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 의회인 3부회를 소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792년 9월에 왕이 완전히 폐위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그 다음 해에 혁명가들은 왕과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재판에 회부하고 두 사람 모두를 처형했죠. 이 사건은 비엔나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92년 프랑스 혁명 전쟁이 시작될 당시 아직 살아있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구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유럽을 프랑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은 오스트리아와 그 통치 가문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 후 20년 동안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죠. 프랑스는 1790년대 중반에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내 대부분의 영토를 정복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00년대에 그들에게 일련의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1805년과 1809년에 두 차례나 비엔나를 점령했습니다. 반면 합스부르크 가문은 나폴레옹의 최악의 충동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810년에 보나파르트의 가문 구성원 중 18세였던 마리 루이주를 프랑스 황제와 결혼시켜 프랑스 황제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재앙으로 끝나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1813년과 1814년에 나폴레옹의 유럽 제국을 정복한 새로운 연합에 합류하기 전에 프랑스와의 동맹을 존중할지 잠시 고려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토를 대체로로 유지한 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가 당대 유럽의 주요 정치가로 자리매김했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1814년과 1815년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비엔나에서 평화 협상을 주재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 회의는 향후 30년간 유럽 외교 관계의 기반을 마련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의 위대한 왕가 중 하나라는 입지를 재확인했죠. 1804년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를 예상하며 프란치 2세 대공은 자신을 첫 번째 황제로 하는 새로운 오스트리아 제국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다스린 제국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을 포함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었으며 전체 인구의 2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헝가리계 주민은 약 19%를 차지했으며 보헤미아의 체코족은 제국 인구의 약 13%를 차지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게는 힘든 상황이었고, 1848년 유럽 전역에서 일련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른바 인민의 봄이 찾아왔고, 이는 오스트리아 제국 전역에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죠. 다만 헝가리에서는 혁명가들이 사실상 나라를 장악했고, 합스부르크 가문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1849년에 헝가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1848년의 반란은 20년 후 합스부르크 가문이 겪을 일련의 엄청난 좌절의 전조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중부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쟁자로 프로이센이 계속 부상한 데서 비롯되었죠. 1848년에 왕위에서 물러나 1916년까지 살아서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가 허용하지 않은 것은 1862년 프로이센 귀족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높은 관직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9년 동안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는 1864년에 덴마크와 전쟁을 벌였고,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였으며, 마지막으로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짧은 승리의 전쟁을 통해 그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작은 독일 국가들을 통합하여 1871년에 독일 제국을 수립했죠. 몇 차례의 패배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중부 유럽의 왕가 중에서 프로이센의 호헨졸레 왕가에 밀려 2위로 밀려났으며, 호헨졸렌 왕가는 이제 독일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좌절에 직면한 프란츠 요제프는 1867년에 오스트리아 통치에 반대하는 1848년 헝가리 혁명을 진압한 이후 시행되어 온 헝가리에 대한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고 헝가리인을 정부 파트너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제국은 1867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되었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해서 헝가리를 통치했지만 제국은 이제 헝가리에 별도의 정부가 있는 이중 군주국으로 통치되었습니다. 1870년대와 1900년대 사이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철도 시스템이 확장되었고 다임러 같은 회사가 설립되면서 이 나라는 초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죠. 비엔나는 또한 주요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 18세기와 19세기에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모인 고전 음악 세계의 중심지였으며 20세기 초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현대 정신분석학이 발전했습니다. 19세기 마지막 4분의 1 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개편되고 발전하는 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외교적 입장 또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지도 아래 독일이 통일되고
광대한 이탈리아 영토를 잃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1870년대에 전략적 목표를 재평가해야 했죠. 러시아는 분명히 경쟁자였으며 1877년과 1878년 사이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파괴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새로 형성된 독일 제국과 놀라운 동맹을 맺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이중 동맹은 1879년에 체결되었으며 주로 러시아의 확장에 대항하여 서로에게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 속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붕괴의 씨앗이 놓여 있었죠. 이중 동맹은 유럽에서 두 개의 주요 군사 동맹이 발전하는 데 있어 첫 단계였습니다. 이는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 의해 사라예보에서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했을 때를 의미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두 개의 무장 진영으로 나뉘었고 그 후 5주 동안 유럽이 1차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합스부르크 정부가 세르비아의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개입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막을 수 있었을 사실이죠. 프란츠 요제프가 전쟁 발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84세의 노인이었고 수년에 걸친 일련의 가족 비극으로 지쳐 있었죠. 그는 자신의 가족 중 다른 누구보다 오랫동안 통치했던 제국이 붕괴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16년 12월 21일에 사망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는 1916년 말에 그의 조카인 카를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는 결국 권력을 행사한 마지막 합스부르크 가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1917년 4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편에서 전쟁에 참여한 이후부터 민족 간 긴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후반에는 제국의 일부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으며 1918년 10월 중순에 갑자기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며칠 만에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각자의 국가를 형성했죠. 1918년 12월 11일 휴전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카를은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통치자, 그것도 이름뿐인 통치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 후 단명한 독일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이로써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통치는 636년 만에 사실상 끝났으며 이 가문이 스위스 북부에 처음 자리를 잡은 지 거의 900년이 지난 뒤였죠. 1919년 4월 오스트리아 공화국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스트리아를 떠나고 수세기 동안 지배해온 오스트리아나 다른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카를 1세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일부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 후 몇 년 동안 스위스로 망명해 있었는데 그는 쿠데타를 통해 헝가리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그는 중부 유럽에서 강제로 쫓겨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심각한 폐렴에 걸려 1922년에 젊은 나이에 사망했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오스트리아와 다른 영토를 통치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 통치권은 카를의 어린 아들 오토에게 넘어갔습니다. 전쟁 후 그는 1961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했고 합스부르크 가문이 망명한 지 48년 후인 1966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독일로 이주하여 유럽 의회 의원이 되었고 이러한 자격으로 그는 유럽 경제공동체와 유럽연합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토는 2011년 98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카를 폰 합스부르크 로트링겐이 현재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입니다. 카를은 196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현재도 합스부르크 가문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와 비슷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게 된 주요 왕조는 대개 군사적 정복이나 해군력을 통해 통치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1세기에 스위스 북부에 합스부르크 성을 지은 서부 독일의 소규모 귀족 가문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현명한 외교를 통해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452년에 프리드리히 3세가 신성 로마 황제가 되었고, 이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른 가문과 결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 없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세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477년에 그들은 결혼을 통해 부르고뉴 유산을 획득했고, 카스티아의 후아나가 부르고뉴의 공작과 결혼하면서 스페인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526년 러요시 2세가 전투에서 죽자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의 왕관 3개가 다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손에 넘어갔죠. 오스트리아는 1792년부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지만 이탈리아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며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운은 결국 1860년대에 끝났고, 오스트리아는 정치가 오토 비스마르크의 뛰어난 능력에 비하면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결국 프로이센의 지배 하에서 독일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민족적 성격은 억제할 수 없었지만 이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 되었고, 1918년 중앙 강대국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면서 합스부르크의 통치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900년 전 스위스 북부의 초라한 성에서 시작된 가족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는 전쟁이 아닌 결혼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례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